좋지. 아, 인제 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아, 모르겠어요. 필터가 다르다니까. 냄새는 안 나네. 아니 이 필터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필터 제일 잘 만드는 큰 회사 있어. 걔네 거랑 똑같은 필터야. 그치? 어떻게 보면 짝퉁이지. 근데 재료가 짝퉁은 아니고 브랜드가 짝퉁인 거지. 브랜드가? 아니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요새 마스크 KS 마크 지금 다 똑같은데. 이거 좋아요. 지금 익스페디션 리뷰 앞에 달린 거야. 잘해. 그래야 돼요? 그럼 익스페디션 앞에 지금 이거 나가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두껍네요. 아 그래야 KF94를 대응해야 되니까 94 대응이야. 매일 끼는 거고. 숨 막혀 안 막혀? 편해요, 생각보다. 편하지. 냄새 안 나지. 얘는 파김치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해도 여기 냄새가 안 배겨. 아, 진짜요? 근데 가래치면 냄새가 남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거 어디서 사게? 어디서 사야 돼요? 노보스몰이지. 최고의 마스크. 노보스몰에서 삽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2차의 낱낱들이 좋은 점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점도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크모터스 동탄 지점장님이 차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빨지는 않죠. 일단 단점부터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8,200만 원인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 차 할인 많이 해주잖아요. 미국 차는 샀다 그러면 할인 많이. 요새 할인. 더군다나 이 익스페디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 이상 할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은 50만 원만 할인을 받아도 땡큐래요. 그리고 사실 미국 차는 독일 차들보다는 서비스 받기가 좀 불편하죠. 근데 제가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캐딜락이든 그 다음에 또 미국 차 브랜드 또 뭐 있어? 포드 말고 미국 차 브랜드 또 있나? 다른 회사들 비교해봤는데 그나마 포드 링컨이 정비 할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많더만. 그리고 내가 이제 정비 예약하는 차주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오너들도 얘기하는데 부족해서 서비스를 못 받을 지경은 아니다. 가장 지금 서비스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곳은 제규어 랜드로버죠. 미친 듯이 지금 항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은 완전히 여긴 양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8,200만 원짜리 차치고는 실내가 사실 조금 이게 좀 많이 우리나라 제네시스 GV80에 비하면 거의 뭐 포토만도 못할 수준인 거죠. 근데 기능적으로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전방에 이 시야가 차가 높은 데다가 이 앞창문하고 옆창문에서 주는 개방감, 그 다음에 이 파노라마 루프에서 오는 이 전 좌석의 개방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의자의 구성도 꽤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점은 만약에 빌라 같은 데 살거나 단독주택, 특히 저는 뭐 다른 지역은 안 가봤는데 저한테 인접해 있는 성남 이쪽 지역, 그 다음에 뭐 조그만 마트, 상가 이런 데서는 주차하기 힘들어요. 차 되게 넓어요. 길기도 길고요. 그 다음에 미국 차니까 아무래도 품질에 대한 뭔가가 있을 거고 프레임 바디를 쓰기 때문에 덜렁거림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프레임하고 이 바디하고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용접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V6 3500cc의 이 트윈 터보 엔진은 포드는 제가 레인지 랩터를 리뷰할 때도 그렇고 익스플로러를 할 때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 경쟁 회사들보다 같은 배기량에서 토크가 10 정도가 더 나와요. 10. 2000cc가 됐던 뭐 3500cc가 됐던 무조건 10 이상이 더 나옵니다. 제가 레인지 랩터를 리뷰했을 때도 디젤인데 보통 2000cc의 디젤들이 토크가 잘 나와야 45거든요. 아니면 보통 41, 4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걔는 50 몇이 나왔잖아요. 익스플로러 때도 그랬고 얘도 토크가 지금 66 정도 나와요. 3500cc인데 여러분들이 제네시스 GV70이나 GV80 3500cc 엔진이 토크가 몇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만큼 얘네는 토크 위주로 세팅을 하는데 스트로크가 길어요. 스트로크가 길기 때문에 RPM이 빨리빨리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단점은 있고 빨리 달리고 했을 때 기름을 좀 많이 먹는데 스트로크가 길면 터보 부스팅 얘는 터보 부스트가 높아요. 터보의 이 골뱅이를 그러니까 터빈이 좀 작은데 대신에 부스트압을 높게 쓰는 세팅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 같은 데 다닐 때 이 창문을 열고 다니면 휘잉 하고 터보 도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터보의 부스트를 세게 쓴다는 소리죠. 부스트를 세게 쓰면 터보렉이 걸려야 되는데
얘는 터보력이 별로 없는 게 낮은 RPM에서는 터보의 의존도를 빼고 이 피스톤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스트로크라고 해요. 그 피스톤의 직경을 이 동그라미 원지름이 큰 거를 보호라고 하고, 보호를 키우고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 짧게 하는 거를 숏 스트로크라고 해요. 슈퍼카들이 많이 쓰죠. 마력을 뽑아내고 피스톤이 빨리 움직이는 어떤 스프린트한 엔진을 만들 땐 그렇게 만들고, 보통의 우리들이 타는 차는 스퀘어 엔진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1대1로. 그런 엔진을 스퀘어라고 하고, 얘처럼 보호를 작게 하고 피스톤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길게 하는 걸 롱 스트로크 타입의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들은 디젤처럼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RPM이 됐던 높은 RPM이 됐던 토크가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터보의 의존도가 낮고, 얘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가 기니까 압축배를 세게 안 써요. 그러니까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시동을 걸어 놓으면 RPM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굉장히 엔진이 부드럽고, 달릴 때도 엄청난 부드러움을 줍니다. 그리고 악셀을 밟거나 힘이 필요할 때는 막강한 힘이 쏟아져 나와요. 노사님, 그러면 그 엔진은 천하무적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대신에 기름을 많이 먹고 엔진의 어떤 민첩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첩한 엔진을 만들 때는 이 엔진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럼 다른 제조사들도 그 엔진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면, 아니, 다른 제조사들은 세단이 됐던 여러 방면의 엔진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롱 스트로크 세팅을 잘 안 해요. 근데 포드는 주력이 F150, 그 다음에 뭐 익스플로러, 대부분의 차들이 SUV나 미니밴의 판매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얘네는 자기네 회사의 컨셉에 맞게 자기네가 많은 차량이 팔리는 많은 차량들이 이런 차니까 아싸리 엔진을 이렇게 세팅을 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SUV라든가 F150의 트럭이라든가 이런 차에 너무나 적합한 이 엔진을 가지고 있고, 이 엔진은 달리는 내내 굉장한 만족도를 줍니다. 토크면 토크, 엔진의 정숙성, 부드러움, 플러스 터빈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막강한 부스팅이 걸렸을 때 튀어나가는 느낌 기가 막히고요. 여기에 걸려있는 10단 미션, 미션은 사실 약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잣 같다. 근데 포드는 GM하고 함께 두루두루 이 미션을 쓰기 위해서 공동 개발을 했죠. 그래서 GM도 이 10단 미션이 들어가고 얘네도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세팅은 다르겠죠. 차량에 따라, 뭐 덩치에 따라, 중량에 따라, 브랜드에 따라 세팅이 다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션은 일단 제가 하체 후리기를 할 때 박 팀장하고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인터쿨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따만하죠. 인터쿨러가 이따만해요. 익스플로러 할 때도 되게 칭찬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차의 견인 능력, 이 차는 견인에 관련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견인할 수 있고, 견인했을 때의 안정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세팅이 돼 있는데, 견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차들 미션 다 망가지잖아요. 뭐 카니발이 됐던 소렌토, 산타페, 뭐 쌍용차도 그렇고, 양평 쪽에서 이렇게 뭐 빠지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우리나라 산타페나 이런 거 갖고 다니면 나중에 다 미션이 마탱이가 가거든요. 미션에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미션이 다 마탱이가 가는 건데, 얘네는 그렇게 부하가 걸리거나 강인한 견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항속 운전을 할 때나 연비를 위해서 미션을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뭐를 포기하고 뭐를 세팅 값을 못했냐? 똑똑함이나 민첩함은 세팅을 못했어요. 미션이 병신입니다. 움직임의 범위가 약간 좀 이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때 괜찮은데, 이제 빠리빠리 다닐 때나 뭐 할 때나 또는 어느 때 다닐 때 보면, 이제 출발해갖고 이제 한 3단 정도 변속에 이렇게 봤더니 6단이야. 벌써 6단이 들어가? 시속 40인데? 왜 6단이 왜 들어갔지? 이제 달리다가, 이제 추월 가속, 앞차를 좀 추월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6단이니까 내가 여기서 악셀을 밟으면 4단으로 킥다운 하면서 갈 때 봤더니 9단이야. 근데 시속이 65km야. 9단 들어가 있어. 65km에 9단?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토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게 변속을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항속을 하니까, 이제 8단 들어가 있을 거야, 9단 들어가 있을 거야 봤더니 5단이야. 뭐지? 그러니까 이게 미션이 지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행 패턴하고 속도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돼서 이 변속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막 가요. 근데
변속을 하면서 툭툭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차를 탔을 때 미션에 대한 부족함이나 아쉬움을 느끼기엔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나 이제 박 팀장처럼 ZF의 어떤 좋은 미션에 길들여져 있고 그 미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미션이 너무 지 맘대로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엔진과 이 미션이 같이 이 궁합을 맞춰서 이 2.5톤에 다다르는 이 차를 끌 때 이렇게 갈 때 지금 벌써 1단에서 3단 지금 25km 넘었는데 벌써 4단이에요. 1단에서 2단 없이 3단 떴다 지금 다 4단 5단 들어갔는데 이제 32km. 근데 벌써 6단이야 6단 들어갔어. 40km인데 7단. 이 차는 이 프레임 바디하고 바디가 이렇게 온바디 승객석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덜렁거림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프레임 바디들은 처음 탔을 때 괜찮은데 부드러운데 근데 타다 보면 질리는데 얘는 처음 탔을 때 분명히 그 이상함이 있는데 타면 탈수록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적응하고 흔들림에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엄청나게 큰 무거운 프레임 바디를 밑에다 두고 그러니까 BMW가 지향하는 저중심화 설계가 돼 있어요. 엄청나게 큰 프레임 바디를 놓고 위에를 이 승객석을 통 다 알루미늄으로 얘는 다 알루미늄이에요. 스틸이 없습니다. 밑에보다 무조건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밑하고 합친 다음에 이 프레임하고 바디가 합쳐질 때 여기를 봉합하는 이 마운트들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차들의 이 마운트의 문제점을 늘 지적을 하는데 우리나라 차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요. 안 그러면 운전자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이 부드러움이 시내나 낮은 속도로 다닐 때는 운전자가 되게 좋은데 빠른 속도로 다닐 때 이제 횡지라든가 롤링이라든가 피칭이라든가 여러 동적인 움직임이 가해졌을 때 얘가 생기는 이 이질감으로 인해서 하체와 상체가 따로 노는 이거를 못 잡아요. 왜?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제조회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불안함이나 어지러운 멀미가 오는데 얘네들은 일부러 부드럽게 주려고 세팅을 안 하죠. 왜냐? 미국에서 대륙간 이동을 할 때 막 1000km, 2000km 가는데 이거 계속 흔들려봐.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 멀미 나서 뒤지죠. 그러니까 강하게 잡는데 무조건 강하게 잡으면 안 되니까 부싱의 두께나 소재가 아예 우리나라 차랑 달라요. 굉장히 부싱이 얘네가 100년 넘게 만들었으니까 노하우가 축적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상체가 알루미늄이잖아.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의 가벼움과 알루미늄의 잔진동 상쇄에 관련된 이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이점을 활용해서 강하고 특별한 소재와 굵고 긴 부싱들을 놓고 운전석의 이쪽, 조수석의 저 뒤쪽 두 군데 약간 대각선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희한한 엔진 마운트 같은 걸로 이걸 잡아놨어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봐요. 박 팀장도 칭찬하고 저도 칭찬을 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전체 알루미늄 바디쉘 그 다음에 하체에 어마어마한 이 스틸의 프레임과 환상적인 도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처음에 딱 탔을 때 약간의 어색함이 있는데 달리기 시작하거나 이제 이런 데를 달리거나 막 이러면 이제 이거를 내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노사 너무 억지 아니냐. 분명히 이상한 건데 네가 적응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만약에 멀미가 유발되거나 어지러움이나 잘못된 거였으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멀미를 하거나 욕을 하겠죠. 제가 이 차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2륜인데 4륜 오토를 바꿔볼게요. 2륜으로 다니건 4륜 오토로 다니건 앞바퀴 쪽에 구동이 들어갔을 때 어색함을 별로 못 느껴요. 왜냐? 뭐 필요할 때 앞쪽으로 구동이 가니까. 그리고 이 차는 하체 우리기를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앞쪽에 관련된 구동 이 디퍼렌셜 케이스라든가 드라이브 샤프트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해서 주행 중에 생기는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장거리를 낼 때 내가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쫙 하고 이제 이게 엔진이 돌아서 쫙 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타고 뒷바퀴에 축을 미는데 이 달릴 때 출력이 쫙 쏟아져 나갈 때 느낌이 우리나라 차나 웬만한 전륜차를 탈 때 절대 느낄 수 없는 뭔가 샥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이 회전의 느낌 이 바퀴를 타고 쫙 나가거든요. 이 느낌이 뭐냐면 보통의 벤츠라든가 뭐 BM이라든가 이렇게 비싼 후륜구동차들은
설계가 잘 돼 있으니까 당연히 주행 느낌이 좋은 거고, 보통의 우리들이 타는 뭐 특히나 모압이나 뭐 렉스턴이나 일반 포터 같은 이런 후륜, 뒤에가 이제 리지드 엑셀이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차들은 다 스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틸이 부시라든가 어떤 이 말랑말랑한 뭔가를 통해서 스틸에서 생기는 이 구동에서 생기는 그 구름 저항과 타이어에서 또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가 돌면서 생기는 엄청난 잔진동과 불쾌한 스트레스성 파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스틸을 타고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보통의 제조사들이나 일반적인 트럭이나 뭐 렉스턴이나 이런 차들은 부시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루미늄 합금의 장점들을 설명할 때 부시나 고무나 공기가 걸르지 못하는 진동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고무, 부시, 그 다음에 타이어에서 걸릴 수 있는 잔진동하고 쇠나 알루미늄을 반드시 거쳐서 가는 잔진동은 다른 거예요. 어떤 뭐 미국의 어떤 공학도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유튜버가 알루미늄 합금은 경량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차에 들어있는 리어 쪽에 들어있는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와 디퍼렌셜 케이스에 달려있는 이 알루미늄 합금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이 미션과 중간에 걸려있는 이 알루미늄 합금, 현가 질량과는 상관없는 곳에 알루미늄 합금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현가 질량만을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쓴다라고 하면 댐퍼 마운트에 알루미늄 합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현가 질량이랑 상관이 없는데, 알루미늄 합금이 반드시 걸릴 수 있는 잔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은 벤츠가 됐든 BM이 됐든 아우디가 됐든 현대 제네시스의 홍보 영상에도 보면, 홍보 자료에도 보면 알루미늄 합금이 잔진동을 상쇄하고 좋은 승차감을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궁극적으로 주행을 할 때 이렇게 악셀을 밟아서 쫙 출력이 쏟아져서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뒷바퀴 쪽에 동력을 전달할 때 특유의 되게 좋은 느낌, 이걸 준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100년 넘게 이런 차를 만들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야, 노 사장, 네가 감히 우리 차를 씹었어? 이런 씨붕이가, 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 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쌓여진 데이터가 있는 거죠. 어디에 알루미늄을 넣어서 이 잔진동을 잡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박 팀장하고 하체를 보면서, 와, 여기에 알루미늄으로 이걸 잡았네? 야, 여기에 알루미늄으로 뭐를 걸었네? 여기에 또 이렇게 했네? 야, 2차급에 여기에 또 알루미늄의 러크람을 걸었네? 2차급에 일체형의 댐퍼 스프레이, 왜 일체형을 넣겠어? 치밀하게 잡아야 되니까. 그래야 달리면서 잔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자, 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가요. 싹 속도를 해서 들어갔어요. 출렁출렁 하진 않습니다. 100km에서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좀 과격하게도 끝. 급브레이크를 밟아도요, 꼬꾸라지면서 뒷바퀴가 서스펜션의 구조가 불안한 차들은 이런 차를 타고 140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가 흔들려요. 불안해서 급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근데 얘는 눌렸을 때 정확하게 벌어지면서 잡으니까 꼬꾸라질 때도, 앞으로 쏠렸을 때도, 왜냐면 반대 상황에서도 똑같이 움직이게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서스펜션을 그렇게 만들면 뒤에가 들렸을 때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뒷바퀴가 토인이 돼야 되는지 이 값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 장거리를 달렸을 때 엄청난 캠버를 주고 캐스터각을 준 이유도, 뒤에가 눌렸을 때 내가 앞바퀴가 엄청난 캠버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앞에가 들렸을 때 딱 잡아주는 거죠. 마이너스 캠버 상태에서 딱 잡아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행 안정성에 관련돼서 흐트러짐을 보여주질 않아요. 서스펜션의 각각의 암들의 생긴 형상과 서스펜션의 설계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동안 제가 봤던 옛날의 미국차 또는 렉스턴 모하비하고는 아예 설계가 달라요. 그리고 네 바퀴에 알루미늄의 너클함을 넣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행 세팅 자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노 사장님, 그러면 익스페디션은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형 SUV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정립을 해야 돼요. 주차 문제라든가 또 연비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사실 이 차 하나만 있어도 워낙 운전도 뭐 잘하고 저는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나 복잡하거나 그러면 차를 아예 저는 안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이용하면서 이렇게 타면 이 차는 너무나 만족도가 좋고, 근데 이 차를 나 같은 사람은 혼자 타도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보통은 혼자 타기에만 하려면은 약간 등치가 작고 해서 하면서 뭔가 상남자로 뭔가 뽀다구를 내려고 했을 때는 타도 되는데, 이 차는 여러 명이 가족과 함께 패밀리카로 타고 놀러 다니고 특히나 장거리를 많이 가고 캠핑을 가고 하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들 중에 캠핑을 하기에, 내가 지금 캠핑 때문에 혼다 파일럿을 샀는데, 캠핑을 하기에 혼다 파일럿은 얘보다 홈로 주파성이 좋지 않을 거고, 장거리를 운행할 때도 혼다 파일럿은요, 왼쪽 발을 놓는 구간이 약간 애매해요. 여기가 약간 각도가 떴는데, 얘는 발을 놓는 공간도 너무 좋고, 얘는 차가 되게 크고 운전석이 높은데도 페달도 앞뒤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핸들도 굉장히 많이 조절이 되고요. 의자 되게 좋아요. 의자 장거리 갔을 때 전혀 필요하지 않고, 모든 승객이 특히나 3열의 의자가 바닥으로부터 높게 의자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2열 지금 얘 독립 시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명이 탔을 때 서로 만약에 면허증이 다 3명이 있다, 이런 차를 다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편하게 쉬기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봤는데도 뭔가 아직 그렇게 누사님,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제가 지금 제 거 카톡을 여기다 오픈할 테니까, 노사장님 나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탈 건데 이거 사면 후회할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답변을 해줄게요. 아니면 제가 더 파크모터스 지점장님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영업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내가 그냥 교육을 한번 나갈까봐. 그럼 강습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괜찮은데? 내가 이 세일즈 포인트를 알려주고 강의료를 받는 거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카톡을 하세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사도 되는 거고, 어떠한 사람들은 사면 후회한다를 제가 알려줄 테니까, 정말 이 차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미국 차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완벽하게 깨부숴주는 거고, 저는 미국 차가 포드가 지난해에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 왜 그렇게 미국인들이 이런 차와 F110에 환장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무조건 미국 차는 안 돼라고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미국 차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실용적이고 차의 목적성,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가성비에 준해서 좀 더 넓고 포용력 있는 리뷰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포드 익스페디션의 리뷰를 마치면서 다음 주 폭스바겐 8세대 골프 리뷰 고고 하겠습니다.